지금부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은 탈북민의 증언과 합동신문의 전문인을 모시고 진실을 최대한 밝히는 데 회의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증언을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책 씨는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시로서 강원도 고성 정도의 작은 시로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사건 발생 시 입소문이 단시간 내에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약 40일 전에 김책 씨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화를 통해서 북송된 2명의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책 씨에서는 3일도 안 돼서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사실은 김책 씨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하여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오징어잡이 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에 남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5가구 탈북 시도자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하여, 이것은 이제 탈북 시도가 있기 이전에 이미 과거에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증언에 의하면 문 정권의 거짓말은 여러 정황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17톤 오징어 배를 승선하는 인원은 당 비서와 보위부 협조자가 반드시 동승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조업 선박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17톤 오징어 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19명이 아니라 통상 10여 명 내외라고 합니다. 이미 이 사진은 과거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이 사진 안에 어떻게 조업하는지 모양이 그려질 것입니다.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조업하는 위치도 각 개인별로 선장이 지정해주고 지정받은 위치는 자의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조업 후에는 오징어 건조대를 개인별로 관리하며 자신이 잡은 오징어는 자신이 직접 건조 관리하고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건조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북한의 조업 실태를 소설을 쓰듯이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서 살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에 가지 말라, 한국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하니 이 역시 비극적이지만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조업 선박에 칸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에 각자 한 사람씩 가서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와 같은 얼기설기되어 있는 이곳이 건조장인데 이곳에 개인별로 할당돼서 여기다가 오징어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 봐 이 건조하는 것을 절대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과거 정부에서 밝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6년 9월에 저도 역시 서해 바다로 저는 수영을 쳐서 왔고요. 저는 말도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위해서 저는 얼굴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실제 뭐 보이부에 있었고 그건 뭐 정부기관을 통해서 또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규정과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에 16명, 그러니까 2명까지 하면 18명이 탈 수 있는 선박이 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육해 운송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몇 톤짜리 배에는 몇 명이 타고 몇 톤짜리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는 뭐 길이가 16m, 높이가 3.7m, 높이가 뭐 2.85, 이런 배에는 18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원래 해안 경비대만 보던 것이 보위부도 바다 출입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나갈 때 보위부와 그리고 또 이제 무력부 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선원증과 바다 출입증이 있어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명이 탈 수 있는, 정규 인원이 탈 수 있는 선박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태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북한이 뇌물 행위를 농후한다고 해도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바다를 나가려고 하면은 뭐 오징어철 되면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나가도 사람이 18명이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뭐 거기 나가서 놀러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다 그러면 고기는 어디다 놓고, 고기 잡을 때 18명이 어디에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원래 시점부터가 좀 말이 좀 안 됐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어떤 분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지발이 하신 분이. 파리도 잡을 때 소리가 나는데 사람 잡을 때 소리가 안 나겠느냐? 사람을 죽이는데 소리가 안 나겠느냐? 아무리 16명을 2명에서 조용히 죽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이 배 자체가 16명이 18명이 탈 수 없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뭐 바다도 봤고 그리고 또 백gon구라는 곳에서 한국 드라마도 통제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애초에 시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전에 동해바다를 통해서 울릉도로 입국한 박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지역은 이제 이분들이 떠나신 것 같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제가 떠나서 제가 3일 만에 해상 386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울릉도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철저히 음모고 김정은한테 바치는 인신 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오기 전부터 북한에서 10년 넘어 배를 탔습니다. 순 동해바다에서만 탔고, 그래서 저는 동해바다에 대해서 거기서 뭐 쪽배들이 어떻게 운영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출입 질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손금 보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올 때도 처음에는 일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간다 하게 되면 청진에서 일본 오타루까지 450마일입니다. 그러나 청진에서 울릉도까지 가자면 직선거리로 240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떠났다는 김책에서 울릉도까지 38 군사분계선까지 하게 되면 직선거리로 120마일입니다. 그럼 이틀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가자고 하다가 너무 먼 것 같아서 울릉도로 직행했지만, 그래도 역시 제가 오는 도중에 원산에서 북한 경비정이 출발하게 되면 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원산에서 직선거리가 135마일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 의뢰정이 아무리 속도 빠르다고 해도 30노트라고 해도 제가 있는 위치까지 오자면 4시간을 와야 됩니다. 헬기가 뜨지 않는 이상 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합신조사에서도 왜 직선거리로 안 오고 네가 온 GPS 경로를 따라 보니까 직선이 아니고 일본 쪽으로 되돌아왔던데 이게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되돌아왔냐 해서 제가 이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말했어요. 그리고 설명드리자면 제가 울릉도로 타고 온 배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 정도 배에 3명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는 저는 이 배가 16m라고 하는데 저는 이 16m라는 게 미터가 안 집니다. 예, 저는 기껏해서 한 12m? 그 정도 되지 않고 높이도 이게 지금 2.85m라고 하는데 저는 기껏해야 2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19명이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보면 북한에서는 손치기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오직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징어라고 하는데 손치기라는 게 이 자처럼 홀림 낚시 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저래 현장에서 배를 따가지고 여기다 늘어놓습니다. 한 며칠씩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꾸겠다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손치기 할 때 보면 제일 잘 잡히는 곳이 선미 쪽입니다. 그렇죠. 선미 쪽. 이 앞에다 물풍이라는 걸 펴놓는데 말하자면 닷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가 밀리지 않게끔. 근데 오징어 잡이를 할 때 보게 되면 이 뒷자리가 선미가 제일 잘 잡힙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 잘 잡히고 이 옆에 현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잘 안 잡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뒷자리는 뭐 선장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배에서 실세 있는 분들이 앉고 그 다음에 뭐 앞에는 갑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양옆에는 진짜 외부 인원을 태한 그런 분들이 타서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다가 여기가 자리 폈다고 해서 가서 하고 바다는 말 그대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탔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이 셉니다. 더구나 선장의 말은 하늘입니다. 절대로 자리 바꿔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때 보게 되면 저는 기껏해서 여기 10명이 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한 8명 정도? 왜냐면 1인당 여기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많이 타게 되면 낚싯줄이 서로 엉킵니다. 오징어를 잡을 때 자체가 수심을 30-40m다 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도 밑에서 흐르니까 막 줄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줄이 서로 엉켜서 낚시를 못합니다. 더 태우고 싶어도 못 태웁니다. 그래서 8명 내지 10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뉴스도 봤는데 뭐 선수 선미에서 감시하던 사람들을 뭐 도끼야 망치로 뭐 죽였다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뭐 소설이라고 해서 믿는다 합시다. 자, 죽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에 총 19명이 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이 2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는 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나머지 17명이든 뭐 그래 2명 중인 거 그렇게 하게 되면 13명이 들어가 있었다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들어가 있습니다. 어창 자체가 그렇게도 안 됩니다. 제가 타고 온 배에도 4명이 겨우 들어가 놓습니다. 그러면 죽였다 합시다. 죽였는데 그러면 살구머니 들어갑니까? 더구나 밤에 했다는데 그럼 첨벙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버리게 되게 되면. 근데 소리도 없고 그럼 나머지 13명이 2명씩 불러냈다는데 그 2명씩 불러서 돌아오지도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의 장단 칠 때까지 자기 죽음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이거는 전혀 말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바다에서 자체가 이철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보입에서 이렇게 출항시키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옛날에는 여기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987년도에 김만철 씨가 저처럼 청진에서 50톤짜리 청진호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북한 역사상 온 가족이 남쪽으로 탈북한 건 처음 돼가지고 그때 당시도 보게 되면 청진항 보위부, 청진시 보위부장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는 여기로 말하면 경찰, 북한 안전부에서 바다 출입을 받습니다. 자, 오늘 내가 바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전부에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나오고 했는데 김만철 씨가 온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도망치는 통에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현역 군인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모든 해안 초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에서 군으로 해상 초소가 넘겨진 거죠. 근데 군인들이 그냥 서는 게 아니라 AK 소총에다가 실탄을 장탄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서 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땅은 국경이라면 국경 말뚝이 있어서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고 어디까지가 북한 땅이라고 했지만 바닷물은 봐도 이게 어디가 국경인지 모릅니다. GPS를 켜놓기 전에는. 그래서 그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2011년 8월 4일 날에
8.4 상무라는 게 조직됐습니다. 김정일이 그 지시로. 그래 왜 그렇게 됐냐면 2007년도에 청진에서 그 청진의 의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가족 4명이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 또 다시 어대진에서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역시 또 일본으로 왔습니다. 예, 그분들도 다 일본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동해 바다로 도망치는 이 사건이, 서해는 뭐 조개 주울러 갔다가 밀물 썰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남쪽으로 밀려 들어온다지만, 동해는 내가 일부러 결심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쪽으로 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동해에서까지 해상 탈북이 일어난다 해서 이걸 밑에서 제의드린 게, 해상 탈북하는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신원 조회를 해서 신원이 불량한 사람들은 태우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오니까 김정일이가 거기에 비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2011년도 8월 4일 방침 비준으로 됐다고 해서 그걸 8.4 연합상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있을 때 당시 청진에서는 그랬습니다. 함경북도당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 과장 한성호를 총책임자로 해가지고 검찰인원 1명, 그 다음에 회사지도처에서 1명, 회사지도처라는 게 청진시 보위부에서 1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부에 1명, 그 다음에 청진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1명 나옵니다. 노동과는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직장 생활에서 자기 살림이 안 되니까 바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직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잡는 걸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각 분야 사람들이 망라돼가지고 8.4 상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둣가에 나와서 이미 선택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다 잡습니다. 그래서 문건 보자, 어느 배 타냐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특히나 선장이나 선원들의 그 신원을 깝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처럼 뭐 전쟁 때 우영군으로 들어왔거나 월남자 가족이 있거나 가족 친척 중에 뭐 정치범이라든가 뭐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있거나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바다 출입증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바다 나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율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뭐 누구 뭐 마음대로 바다 나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4명 이하는 출항을 안 시킵니다. 근데 저희 때는 3명이 안 돼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원래 저도 나갔는데 1명이 오기로 했는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돼서 저는 출항 못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 4명이 돼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되냐면, 자, 가령 실례를 들면 저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1명 있어서 자, 우리가 남쪽으로 가자 하고 했을 때 초소에서 내보내면 우리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2명만 마음 맞으면 교대로 초타를 잡고 남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4명을 태우게 하게 되면 우리는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쪽에 가겠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2명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까. 이게 바로 북한에서 하는 탈북 방지입니다. 2명이든 3명이든 내보내게 되면 뜻이 맞는 놈들끼리 다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어떻게 일이 되려니까 초소 그 군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에 청진항에서 절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또 듣건데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초소에서 태우라고 해도 선장 자체가 자기가 오징어를 못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곡이 앉으면 줄이 엉켜서 잡지를 못한대. 선장 자체도 안 내보니까 초소 자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게 뭐 해상군사분계선 쪽에서 우리 남측 대한민국 해군이 발견했는데 도망쳤다. 그래서 제가 댓글들도 보니까 왜 도망쳤나, 이게 범죄자를 팍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거 얼마든지 이해되겠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배가 몰고 올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쪽을 향해 가는데 제 왼쪽은 일본이고 제 오른쪽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저런 조그만 점이라도 보이게 되면 제 심장은 쾅쾅쾅쾅 뜁니다. 왜?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배가 다 저를 잡으려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이는 배는 제가 마음을 놓습니다. 왜? 일본 쪽에서니까. 그러나 이쪽에서 검은 점이 보인다면 저는 멀리서 보여도 배 가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직선 가다가 쑥 이렇게 갑니다. 멀리서부터 피해가지고. 네. 그런데 특히나 제가 낮에 봤는지 밤에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뭐 초저녁이라든가 밤에 봤다게 되면 아마 북한 경비정이라고 오인해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네. 저도
해상군사분계선을 오후 5시 50분에 넘었지만은 제가 4시간 동안을 뒤도 돌아 안 보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북에 있을 때 듣던 데는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 양측이 각각 1마일씩만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30마일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봤을 때 이분들이 대한민국 해군을 봤을 때 혹시 이게 북한 경비함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래서 도망쳤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또 해군이 못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몰고 온 배가 22마력입니다. 디젤 엔진 중국산 22마력인데 그럼 이 배도 봤을 때 저는 기껏해서 28마력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배의 속도가 시간당 1노트입니다. 시간당 1노트. 근데 군함은 보통 20노트 이상 됩니다. 근데 20노트 4배 이상 빠른 배가 거북이처럼 가는 이 배를 못 잡았다? 저는 이거 자체도 또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 거기서 조업하다가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데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작업하고 이렇게 뚝 들어오게 되면 온 가족들이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가 이자처럼 뭐 부모라든가 뭐 와이프라든가 자식들이 마중 올라와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그런데 11명 태우고 갔는데 3명만 오고 16명이 안 왔다? 여기 가족들도 다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명이 내려서 1명이 붙잡혔길래 2명이 다시 나왔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 해상에서 오랫동안 작업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름은 다 소진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나오자면 김책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20마일입니다. 이 배 속도로 쉬지 않고 온근 이틀 동안 달려야만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냐? 시간당 1노트라고 하는데 정작 나가서 맞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게 되면 1노트가 못 나갑니다. 3.5노트, 4노트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항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도 지켜야 되고 도저히 2명이니까. 그러자면 하루에 60마일씩이라도 완전히 넘기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름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을 어디서 보충했다는 겁니까? 그럼 3명 중에서 1명이 잡혔다. 그럼 벌써 수사가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김책항도 그렇습니다. 항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군인이 총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이 총을 쥐고 있는 앞에서 배를 그냥 몰고 갔다? 그럼 실탄이 발사됩니다. 왜? 출입 중 이런 가정도 걸치지 않고 그냥 내빼면 이거는 도주로 봅니다. 예, 그럼 실탄을 날리게 그러면 절에 잡으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뜬 배가 기껏해서 4노트, 5노트 배를 못 잡는다고요? 북한 경비정이 아무리 날아가도 20노트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말도 그리고 뭐 16명을 살해하고 자강도로 가겠다고 했다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다에서 탄 사람이 김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120마일 앞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아 그러면 거기로 가겠다고 하지 누가 대한민국 저 자강도로 갑니까? 자강도도 북한 지역에 북한의 이 사법체계가 미치는 것인데 거기에 숨어 있을 게 한둘도 뭐 중국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자강도를 선택했다도 아니고 자강도 산골에 숨어 살기 위해서 자강도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사람의 뭐 진술 자료들이랑 있다는데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밝혀서 의문점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국군 기무사에서 그 합심요원 중앙합심요원으로 2011년까지 15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통해서 뭐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신문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용 전 실장님이 그 기순 뭐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김책항에서 최초의 그 복귀를 해가지고 한 명이 그 체포가 돼가지고 2명이 도저히 북한에서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제 도피 목적으로 남하를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면은 그 김책항보다는 그 김책항에서 이 남한 120마일 떨어진 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더 훨씬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거리인 남한 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귀순을 목적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2일 날 그 방역 당국이 14시 30분에 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14시 30분부터 지역 합심이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합심을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통상 지역 합심이 1일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1일 이상을 지역 합심에서 실시를 하고 이게 우리 선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중앙 합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중앙 합심을 요청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1월 2일 오후 14시 30분부터 합심을 했으면은 중앙 합심조가 합심할 수 있는 그 저번에 보도된 거 보면 1일 만에 그 합심을 종료했다고 했는데 중앙 합심조가 합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 합심하지 않고 아니면 뭐 지역 합심만 종료한 건지 아니면 중앙 합심이 투입돼서 합심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합심 1일 만에 종료한다는 건 대단히 그 위험한 발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순 북한 탈북 어민이 우리 남한에 와서 기순을 요청하였고 또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면은 최소한도 그 16명을 살해한 과정을 조사하는데 이거는 뭐 하루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선박이 16m 되는 선박을 그 거기서 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닌지 현장 조사를 해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해했을 때 저쪽에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런데 선박도 하루 만에 대상자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끝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순자가 발생하면은 이 탈북자가 발생하면은 기초적으로 개인 신상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것도 이 두 사람을 분리해서 하는데 이것도 최소한도 하루 이상은 걸립니다. 뭐 틀린 거면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탈북 그 살해 호고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 동기 이런 걸 다 조사하려면은 통상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은 보름 정도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순을 자기가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순의 진정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루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중앙합심조 요원으로서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증언하신 분이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한교상 총장께서 정확하게 어떤 증언을 들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는데 제가 살갑할 때는 아마 그 두 명이 그 한교상 총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탈북 브로커라고 했으니까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좀 브로커니까 그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은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증언만으로 이렇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죠. 저희도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다, 확정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저희 TF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실이 드러났다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그 수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된다고 저희 TF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 같은 걸 취합을 해서 사실 원래는 고소를 하는 게 맞는데 이미 고소가 되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입증하는 증거나 상황에서 물증 같은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증명을 하고 우리 기자님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특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교상 총장께서 그분의 신원 좀 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증거는 아마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교 위원장님한테 한번 추가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기자님들한테 다시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지금
확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한 사람은 맞다. 요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